자, 그러면 이제 그 상업의 부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강자에서 찾아서 볼게요. 서강자 이제 그 112페이지 볼게요. 여기 내용은 이제 그 전체 상업의 부활 배경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업이 발달하려면 농업이 발달해야 돼. 그래서 농업을 발달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상업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발달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민족의 침입과 그에 따른 혼란이 종식된 10세기 무렵에 서유의 봉건 사회는 안정을 찾아갔고 그와 동시에 농업 위주의 자급자족인 어 그 장원 경제 내부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그 온난한 기후 및 농기계와 농업의 기술 발전은 농업 생산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그 농업 생산 증가 관련된 내용 있죠? 쟁기 개량, 마력 이용, 산포제 도입 같은 농업 기술 발전 덕분에 농업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10세기, 11세기 때 일어난 혁신들 농업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소유의 크다란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그 농업혁명의 변화 내용은 지금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농업 그 장원재 해체 과정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농업혁명들, 그러니까 산포제 도입이라든지 마력 이용들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포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뭐냐면 지중해 연안보다는 북녘 연안이 맞고 뭐 이런 등등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거운 쟁기도 그렇고, 자, 서유럽 문명의 중심 무대가 지중해에서 북대서양 연안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농업 환경은 오히려 나아졌다. 남부 잉글랜드에서 우락산맥에는 북녘 대부분 비옥한 춘족도였다. 그렇지만 북녘 토양에 맞는 농기구 농업기술 개발했고 지중해 연안의 부드러운 토양이나 적합한 가벼운 재기는 무겁고 습한 북유럽 토양에 맞지 않았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무경 재기가 등장했죠. 그래서 무건쟁기는 경작이 불가능한 땅을 경작할 수 있을 뿐만 노동력까지 절감해 줬다. 신경도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변신 중에는 산포제 도입이죠. 그래서 북유럽 유교에서 이제 산포제가 많이 도입되는데 산포제란 예전에 한번 읽어봤지만 한번 여기에도 또 읽어볼게요. 자, 산포제란 경작지 3분의 1을 후경지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3분의 1은 가을에 파정해서 다음에 여름에 수확하는 추경지 나머지 3분의 1을 봄에 파정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충경지를 활용한 농법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산포제는 남부 유럽의 기후 조건에 적합하지 않았다. 지중해 지역은 유럽이 고온 건조해서 여름에 성장하여 곡식을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2포제, 3포제의 전환은 간단한 변화이지만 그 가져온 결과는 컸다. 우선 2포제는 매년 경작지의 반을 후경해야지만 3포제는 경작지 3분의 1만 후경해도 된다. 봄에 심은 콩류는 공유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 단백질을 제공해 줬으며 가을에 파종하는 밀이나 호밀처럼 지역을 크게 고갈시키지 않았다. 뭐 등등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개간 운동도 일어났죠. 농업 생산이 늘어나자 인구도 늘어났고 인구 증가는 다시 새로운 농지 개발을 촉진했다. 11세기 동안 유럽의 각지에선 숲과 항무지 개간 운동이 일어났다. 국왕과 봉건 제후들과 영주들은 항우지와 숲을 개간해 경작지를 만들었다. 특히 11세기 말에 세워진 시투교단은 유럽 전역에 항구지 개간 사업을 전개하게 되고 그래서 시투교단은 장원을 비롯한 농경지의 기증을 거부하고 직접 항구지 개간하여 이를 교단 수입으로 삼았다. 그래서 시트교단의 개간 사업 덕분에 요쿠슈 지방의 항구지가 강남 목양지로 변해 영국이 약물 생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시교교단의 이제 뭐냐면 활동 내용을 쓰라고 하면 요거 하나 사을 잡아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서강제로 더 가자. 이렇게 이런 농업 생산 발달을 통해서 상업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 상업의 부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업의 부활은 이제 11세기 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원거리 통상들이 등장을 했죠. 예. 그래서 도시 발달은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한 것은 원거리 통상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오니까 원거리 통상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원거리 통상이라는 것은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상권이 형성됐고 이 지역 상권이 서로 교환하면서 더 커지면서 등장한 것이 원거리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원거리 산업은 이제 크게 세 개 상권이 형성됐죠. 무역권이. 하나가 이제 지중해 무역권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북유럽 무역권, 북방 무역권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을 이제 연결시킨 내륙 무역권이 있죠. 요 내륙 무역권에서 이제 중심 도시가 상파뉴 대신데 요 지역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죠. 두 번이나 나왔죠. 기출 나와서 관련된 기출 문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뭐냐면 지중해 무역권 관련된 내용인데 지중해 무역권에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에요. 예. 이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지중해 무역권의 패권을 장악한 것은 언제 때냐? 십자군 전쟁 계기였고 그 패권을 장악했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 북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사회산에 집중해 점령 후에도 콘스탄티노플과 교육을 계속하면서 상업 도시도 그 뭐냐면 상업 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 헬기는 롬바르 지방까지 파급되어 11세기 초에는 제노아와 피사 등이 대두되었다. 제노아 피사는 사회산 고역을 불산 베네치아와 달리 사르디아나 코르시카에서 사회산을 축출하고 사회산의 고역도 불산 베네치아와 달리 사르디아나 코르시카에서 사회산을 축출하고 로마니 시칠리아를 정복하면서 서부 지중해에서 이슬람으로부터 해방시켜 유럽의 교육 무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중해 회복에 서 결정적인 건 역시 십자군이었다. 그래서 십자군은 지중해 유럽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 지중해 무역에 패권을 안겨줬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북부 이탈리아 도시로 이제 지중해 패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중해 무역, 레반트 무역, 동방 무역은 동서 무역이 중심이죠. 예. 그래서 동양의 산물이었던 향신료나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와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유럽에 갖다 파는 거야. 그 당시 이제 향신료 같은 거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왜 유럽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을까? 잘 살아서 많이 먹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토지에 비하 그 유럽이 농업 기술도 발달이 못했고 그리고 그 토지 질이 별로 그 저쪽 아시아 지역보다 낮아요. 예. 그리고 밀도 쌀 생산량만큼 그게 많이 뭐냐 단위 면적도 많이 생산하지 못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먹냐면 우리가 지금 빵을 먹잖아요. 밀을 이제 구워 가지고 빵을 먹는데 빵은 그 당시 진짜 귀족들만 먹는 고급 음식이었어요. 나중에 빵이 먹기 시작하면 근대 들어와서 이제 일반 평민들도 먹었고 그때는 빵을 그렇게 해 갖고 밀을 먹었던 게 아니라 밀이 부족한 거니까 오토밀이라고 아세요? 오토밀? 그래서 밀을 수제비처럼 동글동글 마련해 갖고 요걸 이제 물에 풀어 가지고 먹는 방식이거든요. 그만큼 그 밀이 부족했어. 그래도 이제 밀도 이제 가을에 수확했다가 겨울 정도 되면 다 먹고 이제 봄 파종하고 들어가기 전에 떨어지거든. 그때 인제 남았는데 고기야. 왜냐면 고기가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남는 게. 그 가축들은 이제 도살려 가지고 다 고기로 먹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냉장 시설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 오래 놔두면 썩죠. 예. 그래서 이제 훈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훈제를 하면 제 문제점이 뭐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긴 한데 이 냄새가 지독하게 나. 예. 그래 갖고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향신료 후추 같은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후추를 인제 자주 이제 향신 같은 후추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근데 이 후추는 이 서양에서 만들지 못하죠. 유럽에서 아시아나 그런 지역에서 가지고 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오려면 이제 그 당시 산지에서는 되게 싼 값인데 몇 번의 중간 단계 유통 과정을 겪게 되면 그 최종 소비재 유럽에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100배 1000배 뛰어게 돼요. 그래서 이 후추 같은 향신료를 이제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었어요. 일반 농민들은 못 먹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신료는 그 당시에 뭐냐면 기준품이었다. 사치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견직물, 중국의 석탄, 각종 염료와 염색 같은 명반 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서방의 상품들은 갖다 팔 게 별로 없었죠. 예, 모직물이죠, 모직물. 이 모직물 프랑드 지역에서 주로 생산을 하죠. 뒤에 있지만 이 프랑드 지역에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요. 자, 하여튼 동방물산들은 바그다드부터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의 이탈리아 상인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 운반된 동방물산은 다시 알프스 넘어서 마주쉐르나 바르셀로나까지 운반된 유럽 대륙에 전달되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사치품을 갖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양사 강자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중해 무역의 사치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도 갖다 팔았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뭐 최근의 관점이고, 되게 이제 교과서를 도식화 시킬 때는 그냥 사치품 위주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강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요거는 뭐 제가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좀 관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 그래서 뺐어요. 이건 강동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예.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서양사 강자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남쪽의 지중해 무역에 대응해서 북방 무역의 중심이 프랑드 지역이다. 자, 이 프랑드 지역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지역이.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렇게 잠깐 볼게요. 예. 예전에 지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 지역이에요. 안트호프 보이시죠? 예, 안트호프. 요 지역 일대가 뭐냐면 프랑드 지역이야. 요 지역이. 여기. 오늘날 이제 어디냐면 벨기에 북쪽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이. 여기가 이제 그 뭐냐면 그 프랑드 지역이 네덜란드 초창기 때 중심지였어요. 네덜란드. 예. 그래서 하여튼 요 지역이 모직물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런던, 여기 영국부터 잉글랜드에서 요 양모를 이제 받아와서 여기에서 생산해서 모직물을 이제 뭐냐 전국 각지로, 유럽 각지로 이제 보급을 시켜주는데, 여기가 이제 프랑드 지역이 모직물 중심지면서 중심 상권이었다. 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 지역은.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요. 자, 발트해와 북해는 한때 노르만 활동 무대였고 10세기 중엽에 그들의 침입을 가라앉고 질서가 회복되자 브루에나 선두, 이제 펜트, 릴레, 이프렛, 두에 같은 프랑드 도시들이 그 북해 무역의 중심을 번영하게 됐다. 자, 이곳은 로마 시대부터 모직물 생산지였다.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프랑드와 함께. 모직물은 여러분들 뭘로 만든 거예요? 양모로 만든 거예요. 양모로. 양모로 짜갖고 만든 게 모직물이거든요. 참고로 면직물하고 견직물 뭐죠? 면직은 목화로 만든 거고, 견직물 비단이라고 하죠. 예. 요 비단인데 이거는 이제 누에꽃이 이제 씨를 뽑아서 생사를 통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마직은 이제 보통 대마라고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대마는 이제 잎을 이제 해갖고 이제 줄기를 잘라가지고 만든 게 마직물이고, 자, 하여튼 이 모직물 생산주 이름을 날렸고요. 12세기 중에 북유럽 전체에 모직물이 널리 퍼졌다. 그 원료는 이제 처음에는 양무, 처음엔 양국의 남부 산 양모였으나 12세기 때 식교도단이 북부와 웨일즈에 양모를 시작했고, 양지에 양모를 공급해서 프랑스의 모직물은 동방물산 향신료, 비잔트의 견직물, 그리고 북방의 모피와 함께 가장 수요가 많은 수출품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비단의 견직물인데 중국산 견직물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또 동로마 제국이 유스타누스 황제 때부터 그 양장 기술을 받아들여 갖고 그 견직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네스투스교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의 양장 기술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산 견직물보다는 좀 질이 떨어진 견직물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경제적 활기는 인접한 네덜란드를 장악했고, 다시 12세기 때 북부 독일 연안에 도시했다. 이게 네덜란드인데 원래 프랑스가 네덜란드 지역이었어요. 남부 네덜란드 지역이었죠. 그래서 요 말은 이 프랑스 남부 네덜란드 지역이 북부 네덜란드 같은 전 지역에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세기 때 북부 독일 연안 도시들인데 요거 잠깐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지역이죠. 루베크, 함부르크 요런 지역들, 요런 지역들. 요런 지역들이 인제 뭐냐면 북유럽 문화권의 중심 지역거든요. 이 프랑스와 다음에. 자, 이런 지역들은 인제 여기 핀란드나 러시아 지역에 물건을 팔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대표적인 도시들이 여기 있죠. 그중에 뭐 함부르크가 인제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햄버거란 말 아세요? 햄버거? 햄버거가 거기 도중에 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햄버거가 아니라 함부르크에서 먹는 음식이다 해 갖고 이게 햄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계 그 미국인들이 와 갖고 전파시켰다고 하는데 가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음식의 역사할 때. 그래서 이 북부 독일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다시 인제 서양사 개론 한번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제 이들 르벡, 함부르크, 브르멘, 단지니 북유럽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결성해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예, 노브고로드, 스칸디아 반도, 브루에, 런던 등과 활발한 교육을 했다. 자, 그들은 발트해 산, 생산과 목재, 곡물, 모피, 금속, 그 호박 같은 그 서유를 시장에 제공했고, 모두 모직물, 포도주, 향신료, 기타 사치품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주로 얘네들 교육 내용들은 사치품보다는 생활 필수품 위주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한자 동맹이 계속 나오는데 한자 동맹은 한때 인제 그 가맹 도시가 90개 넘을 정도 팽창했으며 독일에서 한제권의 약하고 자위상 함대와 요새를 갖추면서 해외 상가를 두어 활동 무대를 건전을 삼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 한자 동맹은 좀 약간 보충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한자 동맹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놨는데 여기 좀 볼게요. 자, 한자 동맹은 자치권 확보와 치안 유지 등의 필요성을 통해서 도시 상호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동맹을 결성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군사적 어떤 성격도 같이 있어요. 이 동맹이. 그리고 북부 독일 도시 동맹이고 100개 도시가 가맹했다고요. 그래서 13세기 이후에 200년간 북유럽 무역을 장악했고 그리고 독립국가 유사한 동맹체 속 공동의 무역을 보유했고 경제 정치적 동맹 성격이 강했다. 그다음에 이 한자 동맹은 지중해 무역이나 뭐 이렇게 유럽 무역 북대서양 무역권이 이제 그러니까 북유럽 무역권이 성할 때는 좀 했다가 나중에 16세기 들어가면 지리산의 발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리산이 발견되면서 대서양 쪽으로 해 갖고 연안 도시들이 발달되면서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해 갖고 신흥국가에 밀려서 쇠퇴를 했다. 16세기 때.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그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 내용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한자 도시와 관련돼서. 자, 12, 13세기 유럽에서 한자라고 불리는 평양 상인들의 단체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때 이제 이 한자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냐면 그 뭘까요? 한자라는 것이 뭐냐 이제 공행, 중국식 공행, 그 보부상 조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14세기 중반에 북해와 발트해 연안의 여러 북부 도시들이 루벡을 중심으로 산업 동맹을 결성했다. 이들 독일 한자 또는 한자 동맹을 한다. 이들은 자치권 확보와 치안 유지 등의 필요성에서 도시 상호 간의 정치 군사적 동맹을 결성했다. 흔히 한자 도시는 한 77개로 말하지만 최정성기 때는 100개에 헤아릴 정도였다. 루벡을 이제 맹주로 하여 브루메, 함부르크, 킬란 같은 4대 주요 도시들이며 루벡을 한 회의를 두고 다수결의 정책을 결정했다. 루벡에서 한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 신흥 국가들이 밀려서 점차 쇠퇴했다가 1597년에 런던 상관이 폐쇄되고 1669년에 마지막 한자에 이르면서 완전 한자 동맹은 역사상 뒤안길로 나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한자 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요. 서양사 개론 한번 읽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 동맹 그 이탈리아하고 그 지중해 무역권하고 프랑스 중의 북방 무역권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면 쌍파뉴 중심한 내륙 무역권이죠. 그래서 쌍파뉴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 두셔야죠. 지도를 찾아서.
여기야. 여기지요. 이 쌍파뉴 지역은 지금 제가 이렇게 색칠해 갖고 잘 보는데 여기 보시면 수많은 강들이 있어요. 내륙 하천들 이렇게. 네. 내륙 하천들이 연결된 지역인데 요쪽 지중해 무역권하고 요쪽 북유럽 무역권을 요 쌍파뉴 대시를 중심해서 왜냐면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연결시켜 주냐 이렇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게 바닷길로 가면 되게 편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와갖고 여기 거쳐갖고 요 이베리아 반도 있죠. 예. 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여기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가는 그 도중에 여기 지역 있죠. 여기 지브롤터가 있어. 여기가 지브롤터거든요. 여기 해협이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적단들이 막 그 이슬람 해적단들이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다가 여기에 다 걸리는 거야. 소말리아 해적처럼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쪽 넘어가기 힘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그 바닷길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요 강길 있죠. 요 내륙 해운이죠. 보통 이제 해운을 수를 두 가지로 나누죠. 바닷길하고 내륙 해운이라고 하고 강길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갖고 이제 나일강, 세느강, 루아르강 이런 강들을 이용해 갖고 요 강을 이쪽 타고 있다가 여기에서 물건이 집산되고 여기에서 다 이쪽 넘어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드 지역은 이런 내륙 수원을 이용해 갖고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자, 북부 이탈리아와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과 프랑스 중심의 북방 무역의 경제적 활기는 점차 내륙에 전파되어 전 유럽의 경제적 발전의 활기를 감독이 되었다. 남으로부터 북상하는 활기와 북으로부터 남한 활기는 베네치아로부터 브루지에 통하는 자연적 교통로인 내륙 해운을 이용해서 중앙 지점이었던 프랑스의 쌍파뉴에 마주치게 된다. 쌍파뉴 지역은 송강, 롱강을 통해서 남은 마주쉐로 연결되고 나일강, 모젠강을 통해서 프랑드 지역, 세네강을 통해서 북파리와 북부 프랑스 지역, 누아르 강을 이용해서 중부 및 서프랑스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기도 하였다. 자,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가 대개 보면 이제 쌍파뉴 백이 통치했던 지역이거든요. 백령이 통치했던 지역인데 여기에서 쌍파뉴 백작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잘 이용했죠. 이 지리적 이점을. 그래갖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시장을 개설해요. 전기시장을. 그래갖고 시장세를 받아먹기 시작하죠. 막단 이득을 챙기기 시작해. 이 부분은 좀 뒤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트루와 나니, 프로빈 같은 또는 바르슐로 오보에서 교대도 국제적인 전기시를 만들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지의 상인과 구매자들이 모여들었으며 대금 결제로 한전 업무와 어음 발달 같은 초보적인 금융업이 발달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기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쌍파뉴 대시와 관련된 것이 2번 정도 나왔을 거야. 그게 자, 쌍파뉴 대시의 성황기는 12세기에서 13세기로 14세기에는 이곳의 쌍파뉴 백령부터 백령이 왕료가 편입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쌍파뉴 14세기부터 세태가 되는데 그 세태 원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쌍파뉴 백령이 왕료 편입돼서 고액 세금이 부과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백년 전쟁의 14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그래서 세 번째는 14세기 초부터는 그 이탈리아 상인들이 갈레선을 통해서 그 직접 브리지와 런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왕래했어. 요 갈레선이라는 건 뭐냐면 요때 뭐 이탈리아 상인들만 이용했던 건 아니고 지중해 지역에 예전부터 사용했던 고대 그 뭐냐면 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배를 이용할 때 돛대를 이용하죠. 돛대를 이용하고 또 함께 이제 뭐냐면 노를 이용했어. 속도를 낼 때 노를 짓고 노와 독대를 같이 이용했던 것이 그 뭐냐면 갈레선인데 이 갈레선은 이제 그 뭐냐 지중해처럼 잔잔한 바다에는 딱 맞을 수 있어. 대서양이나 뭐 태평양 갈 때는 좀 힘들죠. 노을 짓고 어떻게 대서양호가. 예. 그러니까 연안항로 쪽에서 맞아. 가까이 근거리나 이동하고 지중해처럼 바람이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이용을 했던 선이에요. 갈레선은. 근데 이제 이탈리아상 특히 베네치아 그런 상들이 배를 되게 잘 만들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이 배김을 더 키웠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포를 씌워 놓은 거야, 대포를. 예. 그러니까 상선이면서 무장한 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대포를 싣고 이제 총을 들고 있는 용병들을 기용하고 그러냐면 요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여길 통과할 때 해적들이 있잖아. 유명해요, 요쪽 해적들. 여기 이슬람 해적들이 되게 유명한데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 하역상이 많아. 거기서 어떤 그걸 통과할 때 얘네들 물리치기 해서 그걸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통과하고 난 여기서 통과하는 게 단가가 높거든요. 여기는 배를 움직이기 좀 힘들잖아. 배 규모도 내륙해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 옮기고 타다 옮기고 하니까 공통비가 늘어나잖아, 유통비용이. 근데 얘네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여기 갈래를 타고 요걸 해적을 물리치고 요쪽을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 그 당시 그 프랑드들 상권을 아니 프랑드 그 내륙 무역권을 쇠퇴시키는 배경 중에 하나였죠.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음. 요새 요게 상파뉴 대신에 잘 되니까 비슷한 시장 형태가 이렇게 내륙무역권을 연결시키는 시장들이 막 만들어져. 예. 그래서 처음에 이마트만 장사했는데 뭐 이마트 외에도 뭐 여러 그 편의점들이나 뭐 대형 상점들이 등장하면 이걸 하면서 온라인 상점들이 등장하면 쫑쫑 망하잖아요, 지금요. 예. 그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요인들 때문에 뭐냐면 쌍파뉴 대시들이 뭐냐면 폭삭 망했다. 14세기 이후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쌍파뉴 대시 자체가 예전에 서양 중세사 관련돼서 한번 자세하게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내용을 좀 서양 중세사를 보고 다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갖고 다시 심화 교재를 봤던 거에서 좀 볼게요. 쌍파뉴 대시. 자, 요렇게 쌍파뉴 대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파뉴 대시를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쌍파뉴 대시의 이 정리 내용은 제가 이제 서양 중세사를 보고 이제 좀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쌍파뉴 대시 배경을 보면 내륙무역권의 등장 배경을 좀 볼게요. 요걸 이제 보면 일단은 이탈리아 상인데 수송이 어려움. 예, 지브롤터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이슬람 해적들이 많고 그다음에 비스케이만 그 좁은 해협에 잦은 폭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륙 해운을 이용을 하는데 자, 걔도 인제 있고 그다음에 쌍파뉴 대시가 등장하죠. 쌍파뉴 대시는 상인들이 만든 시장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시장이 아니라 쌍파뉴 백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통제하면서 주요 도시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봉건 제후가 세운 거야, 봉건 제후.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 왜 세웠냐? 일단 정기적으로 인제 상인들이 시장세를 받아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전 업무라든지 뭐 재판 업무 등등 해 갖고 여러 가지 수수료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득이 많아. 예. 그래서 이제 쌍파뉴 집안의 역할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요거. 그래서 쌍파뉴는 그 집안은 그 시장을 관리하는 대가로 여러 가지 돈을 이제 또 받아요. 예. 자, 시장 상가를 개설하고 질서 유지 경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쟁 해결을 위해서 재판관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한전상을 배치해 줬다. 그래서 이제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정기식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 벌금을 징수했고요. 다 이거는 뭐냐 쌍파뉴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상가 임대나 한전 수수료, 거래 상품의 판매사를 징수했어. 예. 그다음에 요 당시 한매상의 역할을 하는데 한매상을 왜 설치했냐면 그 당시 상파뉴 지역은 프랑스 상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 상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유럽의 각지의 상인들이 와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등등등. 근데 그 상인들이 동일한 화폐를 사용한 게 아니었어. 예. 종전처럼 우리가 이제 기축화폐로 통화로서 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기축통화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이런 다양한 종류의 화폐들을 사용하려면 그 화폐 간의 어떤 그 가치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교환해 주고 계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환매상을 등장했는데 이 환매상을 누가 제공해 주면 쌍파뉴 집안에서 제공한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환매상한테 줘요. 환매상이 인제 다 기록을 해 놔. 예. 그럼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나눠 주는 거야. 예. 원래 동전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래 당일날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만 서로 교환을 하고 점포만 교환하고 마지막 날에 거래 계좌를 통해서 한매상에 갖다 주면 한매상에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다시 교환
이렇게 환율 계산해 갖고 헌금으로 이렇게 그 지역 헌금으로 돌려줬다. 이 한매상 역할이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서양 중세사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 지역의 상인들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상까지 두었다. 정기시는 하루에도 빠짐없이 그 지역 내 어디선가 열리도록 적당한 시기적 간격을 두고 열렸다. 게다가 정기시에는 상거래가 세심하게 조직되었다. 상품에 따라 거래일도 따로 정해져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전혀 돈을 주고 받지 않았으며 단지 거래 계좌만 세심하게 기록되었다. 음. 그래서 장이 틈에 파는 날이면 모든 상인들이 그들의 화폐를 한전선에 갖고 정기식 공인화폐 투와 파운드를 바꾼 다음에 그 화폐들을 그들 통해서 거래 계좌를 결제하고 나서 이제 다시 다 환율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화폐 가져가는 거야. 되게 복잡한데 우리가 그런 복잡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다만 여기에서 알 것은 이 한전사의 역할만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기시 특징인데 쌍파뉴대시는 매일 여는 상속 시장이 아니에요. 이 시장은.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쌍파뉴라고 하지만 쌍파뉴 여러 도시들이 있다고 했죠. 쌍파뉴 도시는 뭐 여기에서 1일에서 3일, 여기에서 뭐 4일에서 6일, 7일에서 8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문을 열어. 그리고 돌아가서 문을 열고 여기에서 판매하는 물건도 모든 물건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며칠은 무슨 물건, 며칠은 무슨 물건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결정해 놓고 팔아. 그러니까 일종의 소매시장보다는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매시장. 네. 그래서 이제 이 도매시장에서 이제 물건들을 서로 교환한 다음에 상인들이 자기 이제 판매지가 갖고 이제 파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일종의 그 쌍판대시다. 그래서 견본식 날짜를 정해놓고 특정한 상품만 거래를 했고요. 도매시장이고 이탈리아 상인과 북방 상인들 서로 교류를 했고 이 제후들도 이용했어요. 여기가 좀 물가가 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뭐냐면 기출 사료로 나왔어요. 예. 여기 쌍파뉴 대시에 가면 뭐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이 대제후들도 보니까 이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자기 영지내 곳곳에 이렇게 이제 시장을 만들어대요. 경쟁업체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세태를 볼게요. 세태는 이제 아까쯤에 쌍파뉴 백장령이 왕령제 편입됐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게르선으로서 직접 보유주의 런던에 정기적으로 왕래했고 프랑들에 대한 국왕 필리프 4세 전쟁, 100년 전쟁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편입돼서 싸움터가 됐고 그래서 각지의 상속시장 설립으로 상권이 위축됐다. 이렇게 있는데 상권 위축된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죠. 소비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부정기 시장보다는 항구적인 판매 장소가 필요했다. 자, 이래서 13세기 쌍파뉴 시장은 점차 각 도시에 세워진 상설 지역 때문에 위축됐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그 서약에 없는 내용이 서양사 총론 한 가지 이제 세트 배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의 발달 볼게요. 도시의 발달 서기에 들어가서 자. 보통 이제 상업의 발전 위에 이제 도시가 이제 발달이 됐죠. 예. 요게 이제 11세기 이후에 상업이 발달됐잖아요. 그 위에 도시가 이제 발달이 됐는데 자, 이 도시의 발달, 서양 중세 시대 도시의 발달 되게 의미를 주는 학파가 있어요. 피레네를 정점의 피레네 학파죠. 대표적인. 이 피레네 학파는 중세 도시 발달 되게 강조해. 그래서 이 중세 도시 발달을 통해서 원래 중세 도시가 이제 점이잖아요. 면은 그 농촌이고 장원이고 이 점이 장원을 무너뜨렸다. 예, 면을 무너뜨렸다. 그래갖고 이제 도시 발달을 되게 강조하고요. 이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면 중세 시작을 어디로 보냐. 중세 시작을 그 이슬람이 지중해를 장악할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4세도 보는데 얘네들은 이스라엘 지중해를 장악할 시기를 보고 대개 이제 9세기 때도 이제 이 시기를 하죠. 9세기 때도. 그래서 이때 지중해 무역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 상품화폐 경제가 끊어지면서 농촌 경제 회귀도 이렇게 됐다.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인식인데 얘네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도시의 발달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피레네 학파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도시 발달 관련된 기출 문제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중세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달됐는가? 요것이 예전에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고대 도시들은 되게 고대 그 로마나 이런 도시들은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중세 도시, 그러니까 중세 11세기 이후의 중세 도시는 약간 상업적인 목적에서 발달했어. 그러면 로마 시대 도시가 폭삭 망하고 중세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 신도시처럼 그건 아니고요. 로마 시대 도시들이나 중세 도시들이나 거의 위치가 비슷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교통 요지들이 있었잖아요. 수요 교통 요지들. 그래서 수요교통 요리들이 이제 예전에 고대 도시들이 있었고, 그가 잠깐 이제 중세 시대 때 초기 때 바짝 망했다가 거기 이제 뭐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주로 주교들이나 뭐 봉건 귀족들 이런 것들만 좀 있다가 나중에 11세기 때 이제 뭐 도시가 그 원거리 무역이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도시에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근데 처음에는 이 도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거주지로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거주해 갖고 이제 살겠다는 것보다는 수경지 잠깐 머물렀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평역상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평역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냐면 약간 예매한 중간인적인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주변인, 주변인이라는 말이 편하겠다. 이 사람은 농민이어서 평상시에 농민이어서 이제 또 뭐 농한기 때 잠깐 근처에 있는 도시로 가서 시장에 가고 물건을 갖다 파는 상인 역할. 그러니까 상인을 직업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본거사의 어떤 주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경지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원래 고향이었던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장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눌러 앉게 돼요. 예. 눌러 앉게 되면 일종의 이게 거주지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얘네들이 주로 어떻게 눌러 앉느냐? 어느 곳에요? 원래 이제 도시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대. 예전 도시를 이용했다고 했죠. 예전 도시는 성벽들이 쭉 있었어요. 성벽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벽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는 높으신 분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이제 뭐냐면 모여 살기 시대죠. 요게 이제 거주지로 보니까 이제 집도 만들고 근데 얘네들이 외적에 쳐들어올 때 도둑 유출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잖아. 요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벽의 바깥에 또 다른 성벽을 쳐요. 예. 그래서 새로운 성벽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심부루스라고 하거든요. 이 심부르구스라고 하는데 종전의 부르구스 외에도 심부르구스라는 성벽을 쳐. 예,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구 부르구스를 무너뜨리고 거기까지 통합을 하게 돼. 예. 그러면서 이제 중세 도시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성벽에 산다 해서 부르크라고 하죠. 보통 독일어. 그래서 얘네들 부르주아라고 했던 거예요. 부르주아.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졌다. 요 과정이 이제 예전에 그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논술형 시험이나 이제 뭐 길게 쓸 수 있는 시험도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단답형 나오는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배경 설명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업 중심지의 도시는 민족 이동 이후에 유럽 사회가 전면적으로 봉건화되고 농촌 사회 변화에 따라 실제로 사라졌다. 노마 시대 도시들 대부분 주요 강구 중심이로서 주변 농촌보다 인구가 약간 많긴 했으나 상업 중심지는 아니었다. 그밖에 농촌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봉건 제후에 성체가 있는 곳으로 자, 이거 역시 상업 중심이 아니었으며 영재 관리 중심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주요 도시나 영주의 성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도 있고 또한 수도원의 소재지일 경우도 있었다. 자, 이런 곳이 상업 중심지로 그 도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는데 이런 자극이 바로 상업의 부활이었다. 대체로 주요 도시와 성취는 자연적 교통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요 교통의 요지가 죠. 왜냐 그 당시에는 뭐 육상 교통도 발달하지 못했죠. 노마 시대 때 만든 도로도 관리가 안 돼갖고 거의 이제 파손 되게 심한 상태였고 도적농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수송 단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중세 유럽뿐만 아니라 정근대 시대 다 그렇지만 되게 수요 교통이 발달됐어. 그래서 이런 그 수요 교통지 요충지에 이런 도시들이 이제 노마 시대 때 도시들이 있었고 이 도시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중세 도시들이 형성되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교통로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상업의 부활에 따라 그곳에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겨울 나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 수경지에 비슷한 거지만 점차로 이제 상인들이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거주지로 이제 변화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거주지는 제대 성역 밖에 건설되었으며 점차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력이 증가되자 상인들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 거주지 주변에 새로운 성벽 내지를 보루를 이제 작성을 했죠. 예. 보루라는 것은 성벽 바깥에 있는 이제 작은 그 뭐냐면 그 방어 요새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리하여 제대의 브루구스 성벽 대신에 구 브루구스 바깥에 신 브루구스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이제 신 브루구스가 구 브루구스를 수통합하면서 상공 중심의 어떤 중세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 어떻게 해서 중세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가 이 배경과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상인과 더불어 이제 도시 주민들의 핵심이 되는 건 수공업자들이죠. 그래서 수공업자들은 대부분 종래 성주나 주교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과 주변의 농촌 출신이었죠. 상인의 기업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그 주주는 봉건사의 주변인이었다. 그래서 주변이라는 얘기를 했죠. 한쪽에 영향을 받았지만 또 그렇다고 한쪽에 속하지 않는 그런 그 뭐냐면 특이한 존재들, 이런 주변인들, 이런들이 이제 도시의 구성원들이었다고 했죠. 자, 하여튼 경제과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회 표면에 흘러다니며 수도원으로서 보시를 받아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 수도원은 보호하는 역할은 사회 빈민들 구제하는 역할을 했어. 예, 종교 기관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천주교나 교회나 가면 굶어 죽지는 않죠. 따뜻한 밥은 주죠. 절간에 가도.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영명하면서 수확되는 토지의 경작자에 고용되어 전쟁이 나면 용병으로 또 응모하고 기회 있을 때 또 약탈과 강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고두리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다 읽지 못하고 대체 그런 내용이야. 이 사람이 한 11세기 때 이제 사람인데 농민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해변에 들어가면 여기 표창물이라고 있죠. 여기는 뭐냐 떠돌리면서 해변에 가보면 쓰레기들 많잖아요. 이 쓰레기를 잡아다는 그 주워다가 그걸 이제 뭐냐면 좀 가치 있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갖다 팔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팔았는데 자, 근데 이 고두리 같은 사람들이 그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배를 임대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막대한 이득을 챙겼어. 예.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강명을 받아서 이 사람이 신의 은총을 이제 깨닫고 성령을 보고 나서 그의 재산을 버리고 다 빈민들에 분배해서 수도사가 되었다. 그 내용이 있어. 이게 아마 이제 계속 전해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나면 전해지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올바른 일을 했고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를 받아요.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카톨릭 성인에 관련된 기록을 남길 때 이 고두리는 남긴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그가 성인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그 뭐냐면 세속적인 삶을 살 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가지고 이 팔륜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시대 그 당시 사회 경제를 볼 수 있는 사회 경제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이 고도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여튼 이 당시 상인들의 활동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 고도리 사례를 통해서 자, 다음 장 넘어가서 212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인 주변에는 자연 상품의 하적이나 수송, 성박의 의장 그리고 성박의 의장은 뭐냐면 성박을 이제 출하하려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품도 있잖아요. 뭐 보수를 하거나 성박의 어떤 시설 같은 거 마련하거나 성박 있으면 식료품 같은 거 싣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예. 수레나 통상자 제조 등 상업의 영위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의 제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자, 주민의 수가 증가하자 새로이 외부부터 제빵업자 그다음에 뭐 양조업자, 푸주칸, 대장간 같은 필요 불가한 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변에 공업이 이제 행해질 경우가 많았고 이럴 때는 프랑스는 오래된 직종일 경우
도시는 농촌으로부터 직포공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유리한 장소로서 상인의 집합, 곧 그것들은 수공업자들 모여들게 했으며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 시민계급, 부르주아들이 탄생을 하죠. 음. 중상계급은 새로운 계층이 양성됐다. 그래서 종전에 싸우는 자, 전사계급과 그다음 기도하는 자, 그 성직자 계층, 일하는 자, 농노 계층에 또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층들이 형성됐고 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그리고 도시 경제가 확산되면서 근대로 넘어가게 됐죠. 예. 요런 이제 케이스를 이제 겪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꼬문 운동을 볼게요. 꼬문. 자, 이 꼬문 운동은 뭐냐? 꼬문이라는 말부터 이제 봐야겠죠. 꼬문이라는 말은 여기 있죠. 도시민들이 서로 서약을 통해서 단결해서 만든 서약 공동체야. 왜 꼬문이 만드냐?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그 봉건 제도에게 시장을 갖다 바치고 봉건 제도의 어떤 감시와 감독가 돼 이제 있는데 이게 나중에 되게 뭐냐면 불필요한 거야. 차라리 우리가 독립해서 자치권을 얻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꼬문을 결성했죠. 꼬문을. 그래서 이 공문을 통해서 만든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든 사회 공동체에서 운동을 통해서 확산된 그런 운동을 자치권 획득 운동을 꼬문 운동이라고 해요. 꼬문 운동. 자, 이 꼬문 운동은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 돈이 많으니까 일단 돈을 두고 매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돈을 두고 매입을 해. 네. 근데 매입을 안 해둔 사람들 많죠. 그 경우에는 이제 어,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돈을 안 되면 어떻게 무력을 동원해야겠죠. 네. 근데 무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야. 요게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남유도평, 북유도평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요 무력을 동원하는 방식이 그런데 일단 북유럽을 볼게요. 북유럽의 이제 범위는 되게 넓어. 예. 영국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도 있고 등등등등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봉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봉건 귀족들과 부르주아 세력들이 너무 이질적인 존재들이야. 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 봉건 귀족들을 용병을 동원해서 내쫓아요. 프랑스식 방법이죠. 서강제에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 좀 약간 특이한 건데 요거는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은 종황 같은 사람이 실정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종황이 상인들을 막 괴롭히니까 오히려 이제 내쫓지 않고 얘네들은 상인하고 영국인데 상인하고 봉건귀족들이 결합을 해. 그 왕권을 배제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자치권을 획득하고 영주와 손을 잡는 방식으로 영국은 발전됐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일인데 이 독일도 이제 일부 북부 도시 한자 독일 같은 있죠. 요 개혁은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직자 제후도 또 그 봉건 귀족들이 없어. 성직자 자체 군사력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용병을 사서 성직자 제후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한 거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쫓아내는 방식이야. 쫓아내는 방식. 물론 이제 영국까지 예외적인 경우 있겠지만 전반적으로요. 예. 자, 그럼 남유럽은 어떠냐? 남유럽은 좀 사정이 달라요. 자, 남유럽은 주로 이제 이탈리아겠죠. 북부 이탈리아, 뭐 롬바디아나 뭐 그런 지역들을 이제 예전부터 상공이 발달했는데 요 지역들이 대부분 주교들이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주교령이죠. 성직자 제후들이죠. 근데 이 주교들은 그 자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자기들 가지고 있는 군사력보다는 좀 자체 군사력보다는 봉건 귀족들과 연합을 형성했어요. 그 밑에 이제 봉건 귀족도 있거든요. 예, 이 봉건 귀족들이 군사적인 어떤 어, 힘을 갖고 있고 주교 밑에 들어가서 뭐냐면 통치된 그 통치를 받는 봉신을 받고 이제 뭐냐면 봉신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주교는 상위 군주고 봉건 귀족은 밑에 하위 귀족들 그리고 자체 군사력 있고 주교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이 남유럽에 있었던 그 이탈리아 상인들은 용병을 동원해서 앞에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것처럼 쫓아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봉건 귀족들이 이제 일종 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인들이 멋있어 갖고 봉공귀족과 연합을 해버려. 예, 손을 잡아. 그래서 얘네들의 군대를 이용해 갖고 주교를 이제 쫓아내 버리는 거죠. 예. 쫓아내서 뭐냐면 그 자치권을 얻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봉건귀족들도 자치권 얻는데 일종의 지분을 어느 정도 보탰잖아요, 군사력이나. 그럼 얘네들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봉건귀족을 배제시키는 방향에서 이제 하는데 얘네들은 군사력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남유럽은 상인과 봉건귀족 연합을 해 갖고 얘네들이 시정을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봉건귀족을 참여시켜서 같이 운영한다. 예,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도시를 중심에 했고 얘네들 참여시키고 주변 지역을 뭐냐면 농촌 지역을 또 장악하죠. 그래서 일종의 도시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까지 하나의 영역 국가를 만들어줘요. 예,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북유럽 지역의 도시가 좀 다르죠.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좀 약간 이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죠. 북유럽은 자유도시, 남유럽은 자치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아마 이런 표현들 자체가 자유도시는 이제 제후부터 자유롭다 이런 의미고 자치도시는 이제 독립적 국가 형태로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자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북유럽형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앞에서 용병을 동원해서 이제 동원했다고 해도 좀 한계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공공기족을 쫓아낼 때 누구하고 결합을 하냐면 왕권과 결합해. 그래서 왕권이나 황제권과 결합을 해 갖고 이게 뭐냐면 그 꼬문 운동을 펼쳐요. 왜냐하면 그 봉건 귀족도 바로 옆에 있고 왕은 거기 멀리 있거든. 그래서 왕 밑에 들어가서 자유도시가 돼도 왕은 간섭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왕 밑에 들어가서 뭐냐면 예속한다 한 다음에 봉건 귀족을 이제 쫓아내는 방식으로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14세기, 16세기 넘어가면서 14세기, 15세기 넘어가면서 영국,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왕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면 이 자유도시들이 왕권 밑에 들어가면서 일반 행정구역 개편이 돼.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공운동이.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상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의 성질상 봉건적 지배로 해방, 즉 자유와 자치권을 원하였다. 자, 이러한 자유와 자치권 획득은 평화롭게 즉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에 심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서약을 통해서 단계적 호문을 형성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호문을 달성하고 나서 두 가지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데 서강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 자, 일단 서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앞뒤로 바뀌면서 이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꽁 운동은 11세기, 12세기 거쳐서 전개한 바 알프스 북쪽에서 봉건귀족이 이시적 존재를 인식하여 도시에 출발했다. 북유럽형이죠. 예. 자, 그러나 대부분 도시가 주교 지배하에 있었던 귀족이 지배했었고 귀족 봉건귀족이 그 신하였던 이탈리아 롬바디와 투스카나 지역에서는 상공인들 귀족이 연합했어. 예. 봉건귀족의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들과 연합해서 그 위에 대가리를 쳐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유럽은 봉건귀족과 상공이 공존하는 거고 그 북유럽은 봉건귀족을 배제하죠. 대신에 이 북유럽에는 누굴 끌어들인 거죠? 세속 권력 왕권을 끌어들인 거 왕. 그래서 제후라는 게 왕이나 황제를 끌어들인 거죠. 왜냐하면 제후는 바로 앞인데 왕은 멀리 있잖아. 멀리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왕도 제후도 황제도 이득이 되니까 이제 얘들과 손을 잡는데 요 부분은 서강자 내용이 있어요. 예. 요거는 좀 그때 읽어보기도 하고. 대부분 도시가 12세기 중엽까지 자유와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특허장으로 문서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 이제 모든 것은 다 계약 중심이야. 예. 봉건무용설 만들어 계약을 하죠. 그래서 영주와 영주 사이, 영주와 기사 사이, 일반 기사와 그다음에 영주와 뭐 상인들, 왕들, 상인과 상인들끼리 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특허장을 만들어갖고 이제 그 문서화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로 신분의 자유, 조심의 신분의 자유, 경제 활동에 필요한 여러 자유다. 자, 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서강제에 있더라고요. 요거는 서강제 강독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신분의 자유는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게 만든다.
말과 같은 도시와 같은 지역적 특권으로 도시 내에 1년 1일 거주하면 이전의 신분 관계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신분이 될 수 있어. 심지어는 도망친 노예도 그러니까 농노도 도시에 들어가면 1년 1일 이전까지는 얘들 도시에서 동고년주를 잡아서 다시 농노를 만들 수 있지만 1년 1일 거주하면 이제 농노가 아니야. 그래서 자연이 되고 그 영주도 잡아가지 못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농촌의 농노제 흔적은 도시의 성경대에 사라졌으며 시민은 자유인과 동의가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자유라는 것은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 자유죠. 그래서 특허장에 명시된 공건적 계약에 명시된 집단적 자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중세도시의 이제 운영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중세도시의 운영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2차 기출문과 논술형 기출문에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예. 그래서 이 중세도시의 운영의 중심 그 기구는 뭐냐 시참사예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뭐 도시법도 만들고 자체 시민군, 용병도 있고 독자적 행정기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세도시는 자유와 더불어 영주재판권이나 교회법부터 해방되어 독자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갖는 특수한 법적 구역이 되었고 시참사회라는 독자적인 행정기구와 시민군 같은 대부분 용병들이에요. 예, 이런 자치적인 되어졌다. 시민들은 도시 내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벌칙을 포함한 도시법을 제정하여 선서를 위해서 선서에 의하면 이들은 복종하고 그 선서에 의해서 복종하고 도시를 수호하는 동시에 상호 원조할 걸 서약했다. 일종의 서약 공동체죠. 예. 자, 시민들은 저마다 예외 없이 도시 혜택을 항의하는 동시에 그 도시 혜택이라는 것은 특허장에 들어있죠. 공무원 제도가 있는 특허장에 들어가 있죠. 동시에 수익에 따라 평당의 시의 여러 비용을 부담했다. 자, 시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도시를 잘 읽고 그것에 위해서 헌신하였으며 그들의 도시에 대한 애착심은 오늘의 애국심에 반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중세 도시는 산업단체로부터 자치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적 자치제는 도시의 중세효과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도시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길드죠. 길드. 길드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상인 길드와 소업 길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든 길드가 상인 길드예요. 상인 길드고 이 상인 길드의 자극을 받아갖고 소업 길드가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상인 길드와 관련된 내용인데 상인 길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중세 상인과 수공업자는 길드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었죠. 네. 아이고 잘못쳤네. 이를 통해서 경제 활동과 생산에 종사했다. 그래서 먼저 등장한 상인조합이죠. 그래서 일찍이 11세기 그 모습이 나타났고 뒤에 이제 수공업자가 만들어져요. 이보다 늦었으나 12세기 때 말까지 대부분 도시에서는 중요한 수공업자들이 그 조합을 형성되고 13세기 때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인조합의 역할이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인조합의 역할. 그래서 형성 배경과 역할이 나와요. 길드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그 주관식 기준이 나왔어요. 아주 예전에 오는데 주관식 문제. 자, 보면 상인조합은 공동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상품의 수송 도중 난파를 당하거나 도적을 만나서 상품을 상실할 때 이를 지원하는 거야. 예. 그리고 회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고 가부들과 자식들 양육을 도우며 회원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 경영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완전 목적이 구성 간의 상호 단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한 거지. 상호 단결과 부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야. 상길드는. 자, 그래서 이제 또 도시 내 종교 축제를 관장하고 교회에 대한 지원 등 종교적인 우애를 표시하는 등 그 기능이 다양했지만 또 한편은 상호권에 독점을 했어요. 독점.
독점하고 영주와 교섭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주와 교섭을 해갖고 뭐 공문운동을 하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치권 얻어갖고 이제 특허 문서 같은 것들 만들어갖고 이제 계약장에 땅땅 찍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사실 중세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 획득에 있어서 앞장선 건 상인조합이었으며, 따라서 도시행정에서 발언권은 강화했고 후에는 도시기족으로서 실제로 도시행정권을 독점했다. 후에 이제 중세 도시에 가보면 예전엔 처음 평등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제 도시기족들이 등장을 해. 이 도시기족들이 대부분 상인 길드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독점을 해갖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또 도시 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 뒤에 있으니까 그때는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볼 게 이제 수공업조합이죠. 수공업조합. 상인조합보다 뒤늦게 이제 형성된 건 수공업조합은 동일 업종보다 조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동일 업종이야. 사업장으로 조직하는 게 아니라 동일 업종.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도 유도배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파업할 때 뭐 사업장 중심으로 파업하잖아요. 무슨 무역, 무슨 업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예전부터 길드라는 어떤 정통 체계가 있기 때문에, 길드라는 거는 없어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라이 계층 없어도 사무라이 정신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길드라는 것은 없어져도 길드라는 그런 어떤 정신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동일 업종마다 조직하는. 그래서 파업을 하면 유독 같은 데 보면 사업장마다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금속 노조, 뭐 자동차 노조, 이렇게 업계 중심으로 파업을 해. 상업별로. 그러다 보니까 파워가 되게 크죠. 왜냐하면 사업자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종별로 뭉쳐갖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 반응이 되게 커요. 이 파업에 대해서. 예.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자, 하여튼 동일 업종마다 조직돼 있고 동업조합이 난다. 그래서 그 목적이 나오죠. 목적은, 자,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를 다른 도시 수공업자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동업자 간의 어떤 경쟁을 배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독점이죠, 독점. 그래서 이 길드도 일종의 뭐야, 중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추구했다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독점. 이런 것들이 추구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동일 업종의 생산에 독점을 갖는 동시에 생산과 판매 엄격한 통제하는데 그들의 역할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노동 시간과 품질, 제조 방법, 가격 등을 통제하고 회원 간의 모든 경쟁을 금지하는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변 농촌의 동일 생산 금지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쭈푸트 강제라고 해요.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쭈푸트 강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명칭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쭈푸트라는 자체가 수공업조합을 가리킬 때 쭈푸트라고 해요. 예. 이게 아마 독일어 명칭 같은데, 그래서 쭈푸트에서 강제로 했다. 예, 그런 의미죠. 예. 수공업조합에서 강제로 했던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부터 해갖고 이제 그 수공업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성격, 어떤 성격이냐? 자, 수공업조합의 성격은 자유경제가 개인의 창의성과 안전의 배제, 철저한 보호주의 통제, 균등화와 경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직 공업 생산이 미약하고 얕은 단계 거의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중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수공업자 조합이나 상인 길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세에서 근대 넘어가면서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가 이제 해체돼 나가요. 네,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수공업자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냐? 요거는 철저히 피라미드로 구성되죠. 위에 장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직인이 있고, 여기 도제가 있어. 예. 그래서 이들 배우려면 일단 도제부터 시작해. 도제는 거의 무급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깎아지죠. 예.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좀 기술을 가르치는, 이제 도제 생활에서 기술을 좀 배운 게 직인이야. 직인 단계에서는 이제 좀 기술을 배우고, 요 단계에서는 이제 뭐냐면 월급도 좀 받아요. 그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만든 작품, 마스페이시죠. 요걸 이제 그 만들어 갖고 심사를 받아. 그러면 장의도 등록이 되는 거야.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도제나 장인은 이제 도제나 직인은 더 이상 장인으로 올라가지 못해. 예. 장인 집안만 장인이 돼요. 예. 그리고 직인이나 도제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얘네 기술 가지고 있는 지인들은 이제 여기에서 도시에서 도시 못하니까 어디로 빠져나가죠? 농촌으로 들어가죠. 도시 길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수공업자 길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제 들어가게 돼. 자, 그러면서 이거 농촌 수공업이 발달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도망쳐서 농촌 수공업이 발달되고, 이것이 이제 화를 붙게 된 계기가 뭐냐면 뒤에 상업혁명이나 가격혁명이야. 뒤에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 상업혁명, 가격혁명 계기고 이제 상품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품목도 늘어나죠. 근데 종전의 길드 체계 가지고는 요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면 길드는 쪽부터 강제라는 게 있어 갖고 상품량이나 품목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 당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돈 많은 걸 물건 사고 소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농촌 수공업에 있는 것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 그래서 도시 수공업에 있는 수공업자 쪽보다 더 발달되고 능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드는 없어지게 돼요. 길드는. 예.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수공업종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건 독립된 일터와 가게를 가진 장인으로서 그는 한두 사람의 직인과 그것이 또 직인 밑에 또 도제가 있었다. 자, 직인과 도제는 수도조합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수가 늘릴 수 없었다. 도제는 나이 어린 일종의 숙련공으로 장인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일을 했고 일종의 딱가리 했다 보시면 돼요. 직종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르지만 대체 7년 동안 되면 직인이 되어 장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면서 본격적 기술 연마를 했다. 직인이 말하자면 기능공으로 그 독립할 단계가 이르면 그 기술 증명의 작품, 마스터페이시 같은 걸 제공하면 그 인정받으면 이 독립된 장인이 돼요. 자, 근데 초기에는 장인들이 그 길이 이제 개방되었어요. 이게 문제점이 나는데 여기 수공업자들 길드 문제점이 등장하죠. 초기에는 장애인이 되는 길을 개방했지만 중세 말기에 갈수록 그 길이 폐쇄되어 직인들이 불만을 쌓고 생기게 되고 다한편 도시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도시 기조간 대상인들에 대한 수공업자 장애인들의 불만도 생겨 중세 도시의 상업 관계 복잡한 사회 경제 복잡한 양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장인들은 또 자기 장인 집안만 하고 또 장인들도 또 불만이 있는 게 도시 행정권을 누가 하냐면 대상인들이 뭐냐면 독점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수공업조합의 장인들도 불만이 생기죠. 자기가 이제 시참사회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참여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세 말기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반란들이 일어나. 수공업자들 중심으로. 예. 뭐 치오피의 난이 나는지 이런 반란들이 대표적인 거죠. 요런 이제 형상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참 그 도시 행정권이 도시 귀족들, 대상인 주시의 도시 귀족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요건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감독을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중세 도시의 이제 모습을 볼게요. 뭐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 없고 이건 개요만 볼게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근데 되게 중세 도시는 12, 13세기 때 많이 세웠고 일종의 점조직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게 유럽이라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얘네들이 뭐냐면 도시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부분은 농촌이고 장원제였죠. 네, 여기는 화폐 경제가 발달됐던 곳이고 좀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예. 자, 근데 이 도시가 이제 일종의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도시에서 발달된 상품화폐 경제가 이 농촌 장원제를 확산돼서 장원제를 결국 무너뜨렸다. 그런 이제 패턴이에요. 이 유럽의 이제 그 봉건제, 장원제 해체 과정을 보면. 자,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피레네아파가 견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양 중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리엔탈리즘하고 연결돼 있는데 서강제에도 나오긴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서 좀 얘기할게요. 오리엔탈리즘은 여러분들이 엮여서 보면 이제 그 도시는 서양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농촌은 동양이 발달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정근대 시대 때는 농업 생산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발달된 시기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근대사에 비교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사였어요 기본적으로. 네, 서양 동양이나 그리고 도시가 있긴 있지만 이 도시의 규모조차도 동양이 그 잉여 생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 더 많잖아. 농촌이
농사기술도 발달됐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동양의 도시 그러니까 동양에 지칭하는 그 도시들이 오히려 더 컸어. 그 당시에 이제 뭐 바그다드나 장안이나 이런 도시는 1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예. 근데 서양의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만고만해. 예. 그래서 5천 명 도시들이 이제 대부분 많고 좀 약간 크다고 보는 도시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파리나 뭐 런던 이런 도시들은 해봤자 뭐 10만 명, 20만 명 정도야. 예. 많아봤자.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거의 대부분 되게 도시들이 작았어요. 예. 그리고 서양의 동양의 도시보다는 적었고 그러니까 마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시는 서양, 농촌은 동양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이제 갈색측에서 그래서 요거는 역겨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요거는요. 예. 요거는 예전 관점을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중세 시대 때 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근대 넘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됐다는 피레나 관점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반대 관점이 갈색적이한지 서강자에 있으니까 보시고 서강자는 좀 이따가 제 강도 갈 때 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자, 요게 중세 도시는 크게 인구 분포에 따라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도시나 뭐 중소도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중소도시인데 중소도시는 우리 입장에 볼 땐 인구 5천 명? 아, 이거 뭐 도시가 아니라 읍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지만 읍내도 안 되죠. 근데 여긴 도시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인구 5천 명 내에요. 대부분 도시는 국제적인 지방 시장이 거대 중심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장원에 있는 이런 그 농산물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대도시죠. 인구 2만 명이 넘는 대도시는 국제적 무역의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긴 대도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중소도시죠. 도시의 생산은 도시 자체 위에 도시 성벽 주변 2, 30종 정도의 보된 지역의 주민들 수요에서 결정됐으며 도시의 공업작품을 공급하며 교외의 주변 지역의 도시민들 식량을 공급했다. 그다음에 이 대도시의 역할을 이제 보죠. 다른 도시의 유형은 대도시죠. 요거 연결돼서 보세요. 한 번에 이렇게 좀 설명했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서기는 제가 볼 때 서쪽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석회는 좀 정리 안 돼 있어. 그리고 너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표현도 많고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예, 읽어보시면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하여튼 자, 이번 다른 유형의 도시는 이제 그 대도시인데 자, 이를테면 포랑드와 이탈리아 대도시의 모직물 공원을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지방시장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대되는 유럽 지역의 국제시장을 목표로 한 거야. 물이 다르죠. 얘네들이 국제시장. 또한 대도시의 중에는 해안에 위치한 것이 지적 조건으로 많을 텐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안에 위치해야지 많은 물동량을 옮길 수 있잖아. 그 당시에는 수요교통이 되게 발달된 지역이죠. 뭐 기차나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예. 그래갖고 대도시 중에 해안에 위치했던 건 있다는 지혜적 조건을 이를테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북부 독일의 많은 항구 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해운업과 무역을 융성해진 도시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중세 도시의 이제 의의를 볼게요. 여기 의의. 자, 의의는 이건 의의는 피레나파의 의의예요. 예, 피레나파의 의의고, 아까 얘기했던 상호 중심지여서 이제 그 외로운 섬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대일 속에서 봉건적 대일 속에 산지한 선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정과 섬이 면을 무너뜨렸잖아. 영주제 그러니까 그 장원제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중세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특권이 아니에요. 집단적 특권이야. 집단적으로 보호받고 엄격한 그러니까 집단적 자유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중세 도시의 자유는 아직 집단적이고 지역적인 특권이었고 도시 내 상업활동이나 생활할 때 집단적이고 보호하고 엄격한 통제였다.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사회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중세를 근대를 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세적 성격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이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세 도시는 발달은 비봉건적이고 비농업적인 사회 새로운 세력들이 출현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속적인 농농가 다를 뿐만 아니라 봉건귀족과 다른 능동적인 진취적인 작은 시민계층의 성장. 그래서 새로운 사회 세력은 요 시민계층, 세계 계층 외에도 하나가 더 플러스 됐다고 했죠. 예, 부유주의들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간습과는 대조적인 계약사상, 추천. 그래서 이제 계약사상이라는 건 이제 상품 합의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도시라는 공간이 익명성을 전제로 한 거잖아. 예전에 그 장원에서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 없이 구두도 할 수 있어. 왜냐 구두도 해도 그냥 안 지키면 그 지역에서 완전 왕따 당하고 매몰당하잖아. 근데 여기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치고 도망칠 수 있잖아. 그래서 계약을 해야 돼. 그래서 문서 계약을 하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시장 경제 발달을 의미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변에 어 농촌적인 봉건사에 대해서 서서히 그 결정적인 해체 작업을 했다. 그래서 봉건제 해체 그러니까 장원제 해체 과정에서 얘기할 텐데 보통 이 고존 장원제 있죠? 지대 수입을 할 때 이제 보통 노동 지대를 하는 고종 장원제에서 다시 이게 이제 11세기 넘어가면 순수 장원제로 바뀌죠. 이게 화폐나 생산물 지대를 받잖아요. 생산물 지대와 화폐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품화폐 시장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냐면 노동지대보다는 화폐나 생산물 지대를 받는 게 낫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서강제에서는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직영지 관리하기 힘들어갖고 나눠줬다는 견해도 있고 결국에 순수 장원제에서 결국에는 해체됐죠. 요런 것들이 고정장원제에서 순수 장원제 해체 과정이 어디 상품화폐 경제가 어떤 도시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와 관련된 도시와 발달에 관련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